총회원 여러분, 어디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교육,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꼭 필요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입니다. 사회를 맡은 서울 동노회장 장인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을 위해서 경기 남노회장이신 이일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기장 가족으로 모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총회로 모여 함께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평등하게 만들었으나 때로 우리의 힘을 악용하여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폭력으로 얼룩져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사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세우실 강사님을 붙드시사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총회의 남은 일정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리 변호사님인데요, 서울 동로의 맑고 밝은 교회 교인이십니다. 서울 동로에서는 지난해 가을 노회 때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변호사님을 모셔서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총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하게 되었는데요, 책자 여러분 보시면 예배 모음집 45쪽부터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강사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강사 우리 강두리 변호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강두리라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백송의 9년차 변호사로 지금 있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서울 동노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기회로 총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는데요. 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의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예배 모음집 45쪽에 이제 그 강의안을 이제 요약을 해 주셨고, 거기 보면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네, 여기 목차, 저희 오늘 강의는 이렇게 6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성희롱 사례, 그리고 교회 성폭력의 특성,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침, 그리고 판례 사례, 그리고 AI 활용법까지 6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폭력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췌한 것인데요. 정의를 보면 성폭력이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성폭력이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법에서는 이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죄로 정한 것이
형법에는 대표적으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별한 것들은 특별법에서 성폭력 처벌법이라는 곳에서 또 이런 특이한 특수 강도 강간 등 뭐 밑에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런 것들은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정하지 않고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것을 성희롱이라고 아예 정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도 유사하게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성희롱의 사례를 몇 가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희롱 사례도요,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지침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성희롱 중에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남자 돈도사님이 그거 먹고 힘쓸 수 있겠냐. 차는 젊은 여자가 타줘야지 제맛이다. 여자 목사님이 커피 타주니까 더 맛있네요. 요즘 왜 이렇게 살쪘어? 그래가지고 남친이 좋아하겠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예쁜 자매와 결혼하는 거야. 여신도들이 가득하니 꽃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남북녀야. 여자는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쁘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고 내가 어쩌면 비슷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조금은 유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이런 식의 말들이 조금은 그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의 예시를 또 보면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안마를 해준다면서 어깨를 만진다거나 친한 척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서 몸을 밀착하는 행위, 악수를 하며 상대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이런 것들이 육체적 성희롱의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드유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에서 만든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쁘다라는 칭찬도 성희롱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칭찬만으로 바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는 이 예쁘다라는 말조차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서는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다. 이게 비록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몸의 생김새에 대해서 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람의 존재 가치와 결부짓는 방식으로 행해지면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성희롱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알겠는데 교회의 성폭력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침서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이 교회 성폭력이라는 것은 종교적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신도 사이 그리고 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에 의한 그 권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쌓아온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상하게 느껴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이다, 이건 은혜다, 섬기는 것이다, 이런 교회 종교적인 특수성을 악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리 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인 해결이 좀 어렵다라는 것도 교회 성폭력의 특수성입니다. 또한 교회에 이제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왜 제기하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인해서 2차 가해가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 후유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후유증은 비단 그 성폭력에 따른 후유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인 외에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면서 분란과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폭력 사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에 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또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처리 지침을 같이 볼 건데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총회 홈페이지에 지침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이런 강의도 하고 지침서도 읽지만 사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추상적인 옆에 사람들의 얘기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서가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셔도 그것을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사실 요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처리 절차를 보시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쭉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같이 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이 구성을 하는 게 버거운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이 어려울 때는 총회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조사 신청서와 접수 보고서를 낸다라고 해서 총회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방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일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내부에 있는 거를 총회까지 보고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뭐 괜히 일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도 판례 하나를 살펴볼 건데 사실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할 것을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외부의 경찰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외부에서 이런 일들을 또 고소하고 또 상호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처리 절차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이제 상담 내용과 상담 신청자의 개인 신상은 절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 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시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어쩌면 이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교회 밖의 장소에서 면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뭐 조용한 방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저 무슨 일이냐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또한 비밀 유지 서약서는
서명을 하도록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논의 형식으로라도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지 않도록 일단은 이 조사가 시작이 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또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피해자의 피해 및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증인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피해자가 뭐 변호사나 뭐 대리인들을 동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허용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하는 과정, 특히 면담 과정에 양해하에 상담 전 과정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함으로써 조사자도 물론이고 내담자도 모두 신중하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자에게 어떤 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사의 전 과정은 녹음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내용은 지침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총회 지침서에 보면 모든 조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소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지금 까먹으시더라도 나중에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 생각보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컨셉은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와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진행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거는 또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된 다음에는 가해자를 조치하고 또 당회, 공동의회, 노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침서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제가 교회 총회 이 홈페이지를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여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보면 일반 자료실이 있고요. 거기 보면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 하에 이 지금 지침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판례 사례를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 동로회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던 건데, 이 사례는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교회가 대처를 했는데 그 대처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고는 D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는 D 교회의 부목사였고, 그 부목사가 소위 말하는 스토킹, 성희롱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그 부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로 그 D 교회 부목사 피고 B의 감독자인 피고 D 교회도 같이 피고로 해서 이렇게 원고는 1명, 피고는 2명인 형태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청구 원인은 인격권 및 의사결정 자유 훼손이라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인격권 및 의사결정 자유 훼손은 스토킹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면 이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통화 시도하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그리고 휴무일에도
그 거주하는 지역 근처 가서 나오라고 하고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원고가 너무 시달리다가 못 견뎌서 2021년 4월경에 피고 교회 소속 이 목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 교회에서 어떤 문제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성희롱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거고, 이제 피고만 아니면 나는 교회는 더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지났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제 원고는 한 달, 두 달 안에 5월 30일에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원고가 교회를 나오자 이제 당회가 개최가 되고 7월 4일이죠. 4월에서 이제 한 3개월 후로 보입니다. 2, 3개월. 그때 당회가 개최되고 이제 피고 B가 사임하도록 이제 교회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원고는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밖에도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 실제로 검사는 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유죄라고 본다라는 취지에서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사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요 내용들을 쭉 보면 제가 좀 볼드체로 한 것 같은 이제 어깨를 갑자기 잡아당기거나 얼굴 부위에 밀착시켜 귓속말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그런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교회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방관했다. 그래서 피해가 확대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제 행위자 피고와 피고 교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 사건이 2심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1심에서는 그렇게 끝났고, 그랬을 때 이제 피고 부목사 개인만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아마도 지금 여기 2심에서는 화해 공고 결정으로 끝났는데 아마도 원고가 교회에 대한 청구는 내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고 이제 그 부목사로부터만 받겠다고 해서 이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이제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우리 조정 들어보셨죠? 그냥 재판부 앞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것과 그런 과정인 조정과 유사한 것이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저희가 보면 사안 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간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심에서 결국 그 원고의 그 배려에 기대서 교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결국은 지지 않고 끝나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포기한 것에 기댄 것이고, 저희가 이런 사안을 조금 늦게 처리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이 교회의 사안이 저희 교회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그냥 참고적으로 저희가 좀 AI를 많이 활용하는 지금 추세에 맞춰서 이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넣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만약에 성폭력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녹음을 할 것을 이제 권고하였는데요. 이 녹음을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번인 클로바 노트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전부 무료입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클로바 노트 하면 앱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스토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바 노트는 그 AI 기반으로 음성을 기록하는 서비스로 녹음 파일 또는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걸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 정확도가 높아져서 실제 업무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AI 요약본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사실 시간적으로도 노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클로바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활용해서 이 클로바 노트에서 바로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장이 되면서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각종 회의 녹취록이나 회의록을 생성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챗GPT는 가장 유명한 이제 AI 툴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미나이는 챗GPT와 비슷한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할 때도 AI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이 프롬프트 예시는 한번 그냥 뭐 예시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할 때 이제 AI한테 직업을 부여합니다. 뭐 너는 변호사다, 너는 건설 전문 변호사다. 그럴 때 넌 이러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어떤 설교문 같은 경우에도 혹시 성편향적 표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는데도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는 목사고 아래는 이번 주일 설교문이다. 다음 문장들 중에 성편향적인 용어나 표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인지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빠짐없이 지적해줘. 저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정을 맡기면 어디를 어떻게 바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AI 너가 성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딘지만 지적해서 알려달라. 이렇게만 하고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이제 고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이런 AI도 우리가 이제 성편향적인 표현을 조금 고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1, 2분 정도 있는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두 네, 질문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두리 변호사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회무 처리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하신 것 같습니다. 책자 참조하시고 또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다시 탐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